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1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더 뉴스의 문은 냉정과 강경, 이 키워드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기자로부터 한일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는 이낙연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를 참배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 앞에 겸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응 방식과 수위를 냉정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 정부 역시 계산을 했겠지만 일본 내 여론을 들끓게 하는 쪽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고 내각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될 법도 하지만 우리 여론은 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부의 현상 유지 내지 자제를 요구한 응답이 절반으로 강경 대응 주문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냉정과 강경이 싸우면 냉정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강경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강경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5배, 위험성이 더 큰 초미세먼지는 평소보다 9배나 높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의 스모그가 밤새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아졌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입니다. 각 시도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바람이 불겠지만 일시적 해소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첫 소환 때는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주로 조사받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불법 안락사 의혹이 불거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락사한 동물을 식용 개농장에 팔아넘겼다는 의혹과 병원에 실험용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안락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모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부에 심층 취재하고 있는 셜록의 박상규 기자 출연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한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서 조만간 2차 북미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리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45.6%.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 정도의 현재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 37.6%.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12.5%.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인 동시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0% 이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2부 더 여론 시간에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KT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서울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의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고발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경영실 등 KT 사무실에 수사진 30여 명을 투입해 인사서류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분당에 있는 KT 본사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KT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모두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소속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공직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딸이 지난해 2월 퇴사할 때까지 7년 동안 같은 일을 담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죠.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기질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분다지만 잠시뿐이랍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하늘이 무척 뿌옇게 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농도가 짙어져서 안개와 뒤엉키게 되면 시야가 뿌여지고 호흡하기도 무척 힘들어지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앞으로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10배나 높고요. 충남이 113 마이크로그램, 충북은 126 마이크로그램, 전북은 107 마이크로그램 등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달하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 후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오늘도 숨막히는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충남,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비상저감 조치,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네, 우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 소속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짝수날이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소속 차량과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을 전면 폐쇄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산업 현장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가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석탄, 중유 발전기 16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0여 개의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의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합동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장하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편,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와 특검법 처리 등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례 회동이 꽤 길어지고 있군요.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점심 식사까지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고 식사 이후에도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특검 법안 통과는 물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앞서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처럼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선정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던 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인데요. 한국당은 해당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극우 농객 지만원 씨와 당시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군 출신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지으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넉 달 만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측 위원 공개에 앞서 5.18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당의 추천 지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세에 긍정이 부정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도 일어났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에 이어 또 상승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을 앞질렀습니다. 데드크로스 3주 만에 다시 골든크로스를 넘어선 겁니다. 새해 들어 청와대 개편과 신년 기자회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지율 회복세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경제 회복 노력이 집중되면서 최근 3개월여 동안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령별로는 3, 40대에서 높고 5, 60대에서 낮은 현상이 이어졌는데 20대는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8.1%포인트나 늘어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오르며 8주 만에 40% 선을 회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으로 떨어져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조율에 진척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당사자로 거론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도출 중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마주 앉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놓고 양측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뉴욕을 방문해 회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정상회담의 시일과 장소의 윤곽이 드러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와의 외교 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후보지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 목표를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반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이나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4시간 30분에 걸쳐 첫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조서에 이상이 없는지 10시간 가까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태릉 선수촌 빙상장을 조사하는 등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서 적시한 성폭행 피해 장소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한 경찰은 1차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일부 자료를 넘겨받아 조 전 코치의 성폭력 정황과 맞는 내용이 있는지 비교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쯤 구치소에 있는 조 전 코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얼마 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 이들이 외국으로 달아나도 사전에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망갔던 51살 A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10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끊은 거 맞으십니까? 도주 왜 하셨습니까? 도주 당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국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고 출입국 관리소는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성폭행 전과자가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 베트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출입국 관리소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탐지됐을 때 검색 요원이 발견하면은 관제센터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발찌 모양하고 교육을 다 실시했고요. 과거에는 공문을 통해서 출국금지 요청하면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끊기 어렵게 보강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지만 여전히 30%는 구형을 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기관의 공조가 아직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대상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이나 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 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면 출입국 시에 철저하게
스크린 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과 강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도주 의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에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32주기입니다. 어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박 열사가 고문받아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렸는데 경찰의 손을 떠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더 뜻깊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32년 전 그날처럼 손을 맞잡은 시민들이 박종철 열사를 향해 다가갑니다. 청년이었던 형제와 친구들은 중년이 되었지만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처음으로 열린 추모제. 민주열사들은 고문하던 장소가 경찰 손을 떠나 민주인권 기념관 예정지로 지정된 뒤여서 의미가 새롭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동생 많이 보고 싶고 많은 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추모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인권기념관도 같이 이렇게 건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의 제작진과 배우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열사를 기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저 창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움들, 고통들, 슬픔들을 여기 쌓아 놓으셨을까. 많은 분들에 의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제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가려진 역사가 있다면 새롭게 들춰야 할 과제가 주어진 상황. 옛 남영동 대공분실 3층에서는 대규모 고문실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저 공간, 그리고 좁은 창문, 이 고문실에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검증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이 돼야 되겠죠. 네.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쓰러져간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는 2022년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내 대표적 동물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대표가 보호 중이던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뉴스가 동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동물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보호 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 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됐을 경우, 그리고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분양 등이 곤란한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안락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보호소만 적용됩니다. 사설보호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단체 케어의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했던 동물까지 안락사시킨 것을 법이 허용하는 건 아니겠죠. 동물 학대죄 등의 형사처벌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안락사 현황은 어떨까? 2017년 기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중에 20.2%가 안락사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마리 중 1마리 이상인 셈입니다. 이 수치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만 집계한 것인 만큼 사설보호소까지 포함한다면 안락사되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 개가 7만 마리 이상이었고 이 중에 24.8%가 안락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2만 7천여 마리 중 8.3%였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케어 박소연 대표는 그간 병에 걸린 동물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른 인도적 방식을 따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강한 동물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 폭로로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요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삼척의 폐광산 수로에서 사냥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 울타리만 설치했어도 일어날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산이 있던 삼척의 산속, 광물 찌꺼기 유출을 막기 위해 9년 전쯤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곡에 1.8km와 1.2km의 수로 2개가 각각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 수로 바닥에 사냥 한 마리가 죽은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년생 수컷인데 수로에 떨어져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이 죽은 채 발견된 수로입니다. 깊이가 2m를 훌쩍 넘어서 야생동물이 한번 떨어지면 사실상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로에서 사냥이 죽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수로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 노프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사냥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안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뒤늦게 광해관리공단에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했고 오히려 한 3개월 이상 단축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지만 현재 국내에 남은 사냥은 900마리 안팎. 특히 이 일대는 사냥이 200마리 넘게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정부는 사냥을 복원한다며 해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냥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OTT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OTT가 영상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업계의 합종 연횡이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준말로 여기서 탑은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같은 기기를 뜻합니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OTT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푹, 티빙 등 국내 업체도 다양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30%가 훌쩍 넘는데 연령대별 이용률을 보면 젊은 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전통 미디어인 TV 시청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플랫폼 가운데는 해외 업체인 유튜브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유료 콘텐츠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인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계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각사의 OTT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를 합병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항해 국내 사업자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향후 플랫폼 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선 푹과 옥수수 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자체 제작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U+는 반대로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OTT 업체는 업체 간 인수합병이나 글로벌 OTT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새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눈 폭풍이 최소 9명의 사망자를 내고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셧다운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워싱턴 DC도 완전히 눈에 덮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도 미 의사당도 하얗게 덮였습니다.
쌓인 눈으로 빙판이 된 도로에는 차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눈폭풍이 동부 워싱턴 DC를 뒤덮어 덜레스 등 주요 공항에는 2016년 1월 블리자드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폭풍은 앞서 미 중서부에서 45cm까지 쌓이며 최소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800여 건의 교통사고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강을 맞아 등교하던 학생들 피해도 잇따르면서 미주리 대학 등 상당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300여 건이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또 다른 차량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캔자스주 15만 가구를 비롯해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미 전역에서 항공기 1,500여 대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DC의 눈은 현지 시각 13일 저녁부터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빙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황교안 총리 만나신 거 그거 뭐라고 대화를 하셨는지. 황 총리께서는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입당을 권유해 왔고 그 입당 권유한 데 대해서 황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님이 전당대 출마를 표시하는데 그게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대답하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대답하십시오. 아니 저는 사실 설마 했죠. 이건 도의적으로 안 맞다. 직접 농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그룹, 특히 총리라면 2인자 아닙니까? 야,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따뜻하게 출세하고 싶냐? 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박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나는 이 집단의 속성을 알 수가 없네.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내심 반가울 수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친박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나는 이 집단의 속성을 알 수가 없네.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국정농단 사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수구 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 보수는 시도 없이 말라버릴 것이고 당내 분란과 분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수구 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참여하시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뭐 말씀을 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입당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극단적 보수까지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입당 절차를 밟고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잇따라 개혁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들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의 빅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혁 법안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빅딜의 명분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서 또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당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명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신년 들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네. 이 개혁 법안들에 대한 그 강한 의지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이 지금 3년 차가 넘어서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 거의 정권 내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미래당도 같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충분히 좀 열린 자세로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법안들이 한국당 때문에 진전이 없다 맞습니까? 뭐 지금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법에 있어서는 뭐 적어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예. 또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자, 뭐 일단 한국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그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이미 가동이 됐습니다. 네네. 이후에 한국당과 또 조율이 전혀 없진 않았을 텐데요. 뭐 그 전에 이 기한 안에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뭐 330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교육위에 이제 소속해 있었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네. 아직 입장 선회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이제 상임위 내에서 180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아닙니까? 네. 예,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서두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자체가 그 형사처벌 부분을 1년간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예. 그걸 아예 떼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제 물론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걸 때도 네. 그 당시 박용진 의원이 그걸 강하게 주장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한국당에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되고 본회의 저희 법사위를 중지시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나름대로의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도 일부 묵인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것은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예.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330일에 1년이면은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이 네. 걸리는 거니까 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일단 패스트트랙 거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이렇게 유예 조항을 두고 갔지만 네, 네.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죠? 국회가 교육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모든 상임위 또 전반적인 국회 운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국당이 그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순간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을 파기한다고 하니 법사위를 중지시켰어요. 예. 그러니까는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회라는 것 특성상 예.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예. 박 의원님, 여기 거론된 법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만 이게 법원 개혁도 중요한 개혁 법안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전이 있었나요, 일주일 새? 지금 그 지난주에 한번 그 사개특위의 법원법조 소위, 즉 네. 법원 개혁을 다루는 소위가 한번 열렸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수평적인 회의체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 법원 행정권을 넘기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 진전이 없었다. 대신 지금까지 그 법관들에게 유일한 인사라고 인식됐던 것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평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해야지 하고 여기에 목을 매달면서 사실은 법원행정처에 줄을 섰던 건데 그 승진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부 진전은 있었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소위라고 말씀하셨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없었죠. 또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는 다시 도돌이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곽상도 의원께서 네.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검도 아니고 경도 아닌. 그렇죠. 검찰이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수사청 법안은 네. 법무부에 소속하게끔 법안을 냈습니다. 예.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이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예. 그 수사경찰을 그쪽에 새로운 기구에 모아서 수사만 독립적으로 하자라는 법안인데 그것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한 분리 조정과는 다소 물론 그것이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수사청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기존 역사상. 검찰의 입장을 다시 들고 나온 예, 거군요.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다분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그 또한 사실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 과제로.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안에 두거나 예. 아니면은 그것이 수사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발동시키거나 예.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논의는 지금 정부 조직법이나 다양한 논의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내일 이제 다음 소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내일은 그 수사청 법안은 리뷰한 것으로 일단은 넘겨두고 그것을 과거에 수사청 법안이 냈던 것들만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네. 내일은 공수처 법안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진전됐다는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검경수사권이요? 네. 검경수사권뿐만 아니라 내일 한다는 공수처 관련해서도. 예. 공수처 법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거의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법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조 심사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소위 위원장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쨌든 수사청 법안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 소위 위원 중에 한 명인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제가 예측하건대는 간단하지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네.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좀 부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또 박주민 의원께는 박영선 위원장이 직접 낸 절충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아니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공수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그 대안이 담고 있지 못하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을 굳이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그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절충안에 대해서 선을 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을 이제 의식적으로 딱 그으셨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론 법안이기도 한 공수처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의 의지가 좀 강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공수처 법안 한국당이 반대해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패스트 트랙이라도 사용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뭐 강도 면에서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야 뭐 한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는 어려울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대통령 뭐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까지 강하게 푸시하는 상황인데. 의지를 계속 표시하는 것은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특위에서 박영선 위원장께서 제시하고 있는 변형된 뭐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이 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개별 의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담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국당이 만약에 반대해서 안 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지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해 본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또한도 디테일하게 뭐 한국당의 의견이 어떠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일 이제 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네.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가기까지도 사실 그 도입 취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고 예, 알겠습니다. 소위의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뭐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뭐 기존에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 부분을 도저히 안 돼서 제끼고 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5분의 3이 이제 표결에서 찬성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결국에 한국당을 이제 배제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국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네. 다른 기본적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 동의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오히려 더 진정하게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놔서 네. 그것이 같이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상인 것이죠. 예. 예.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빅딜과 관련된 가능성을 언급하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네, 얘기하고요. 일단 만약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유치원 3법에서 봤어요. 네네네. 이 뭐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안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법안 이야기가 나온 지가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진짜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만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걸고요. 대신에 이제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을 걸면은 한 330일 정도의 기간이 생겨요. 예. 그 사이에 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가 모두 모여서 뭐 조정할 건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일단 뭐 상임위의 5분의 가능합니다. 3이 확보돼야 되는데. 사개특위에서는 가능하고요. 네. 저희들이 본 바로는 법사위 같은 경우도 인원 구성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다만 법사위의 경우에 이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님이신데 예. 제가 이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2기 특조위법. 네. 위원장의 역할이 또 큽니다. 왜냐하면 안건 상정해야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네. 표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원장이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표결에 못 들어가면서 네. 이제 무산될 수 있어서 인적인 구성 비율 플러스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개특위에서는 또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님이기 의원이니까.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개특위로 특위 구성된 입법권을 갖고 있는 특위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맞는데 오히려 이제 법사위에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걸었으면 예. 90일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법사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330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네. 뭐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님 포함한 무소속까지 이렇게 다 5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를 안 거쳐도 된다는 점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네.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법사위 안에 있었던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네. 특별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네. 법사위 기간 동안에 그 90일이 세이브되는 거죠. 330에서 90일을 네. 빼면 240일 만에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게 되면 잠깐만요. 네. 이게 좀 복잡하니까 자, 지금 만약에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었다. 법사위로 갑니다.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네. 법사위에서 만약에 뭐 시체말로 뭉개버리면 못 가는 거죠.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90일 기간을 두고 네.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가고요. 네. 본회의에서 60일 있으면 자동 상정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 330일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면 330일, 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면 법사위에서 어차피 걸었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유보돼야 될 90일이라는 기간을 굳이 안 주기 때문에 네. 240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빅딜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의미로도 이해가 돼요. 서로 거래를 하는 뭐 이런 거. 지난 연말에 예산안과 그다음에 선거제도 이 딜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영표 대표가 원내대표가 얘기한 선거제도와 이 개혁 법안들의 빅딜 가능성, 명분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주고받는 것인데요. 네. 예, 국회는 늘 그래야만 결국에 협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하는 것을 다 갖는다면 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빅딜이나 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슨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만약에 그 딜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빅딜이라는 것이 본인 각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만큼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셨고 또 그것을 원한다면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 다소 좀 한국당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충해서 그래서 양자가 교집합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협상의 테이블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와 개혁 법안의 빅딜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국정원 개혁안 같은 경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거제라고 하는 게임의 룰하고 또 마치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좀 주저함이 있고요. 이왕이면은 뭐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좀 통과를 하고 선거제는 지금 안 그래도 정개특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논의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네네네. 개혁 법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법안들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공수처 법안은 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는 조금 더 진전된 안으로 하고 이런 정도의 딜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과 아니면 개혁법은 전체하고 선거제도를 딜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라는 건 게임의 룰을 이루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막대하게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설프게 딜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선거제도는 좀 더 그 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을 좀 밟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관련된 법안들끼리 좀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좀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였던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우니까 동의하는 단끼리 패스트트랙을 좀 밟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거법 관련해서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정개특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았는데 워낙 각 당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양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이게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거법 하나와 뭐 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또 특히 들었거든요. 선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선거제도를 누구랑 딜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제도는 당연히 공약이니까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딜을 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는 저희 야3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걸어서 같이 그 개혁입법 연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개혁입법과 그러면 이 한국당을 이제 제끼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저희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이거는 선거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 한 파트너인 그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니네들은 룰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런 측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자 일단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을 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 물론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진전됐다는 게 뭐 당위로서의 진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화됐더군요. 네. 의원 정수는 300석. 그리고 지역구가 일부 줄어드는 것을 전제해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중대 선거구 여러 명이 뽑힐 수 있게 하고 도시 지역은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좀 줄어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농복합형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원래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했었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부터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주장을 수정했거나 또는 다른 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여전히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절대 안 된다. 도농복합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원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을 같이 간다는 전제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원래 이제 소선거구제를 가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도농복합형의 선거구제만 바꾸자라는 주장이라면 예전에 주장했던 바대로 그렇다면 논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도 뭐 두 분 보신 거와 비슷한데 협상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토론에서. 그러니까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지역구 의석 축소를 전제하고 한 것이라면 연동형이든 기존대로 병립형이든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그 부분에서 비례대표 늘어난 것의 산정을 연동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는 거죠. 제가 근데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지역구 선거구 개수를 뭐 줄이겠다. 그만큼 비례를 늘리겠다. 이런 게 전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장재원 간사는 이거 줄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했죠. 225대 75 정도로 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형을 통해 가지고 줄여지는 그 숫자를 비례대표 늘어나겠죠. 당연히 300석으로 보면. 다만 이것을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기대인데 저는 만약에 한국당이 그렇게라도 나온다면. 저는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도농복합형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처럼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건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에 대한 평가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동형으로 75석을 비례대표 뽑을 수 있다면 도농복합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민주당 내에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까? 저희 당내에는 이제 도농복합형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동형의 취지하고 안 맞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설고 희귀한 제도가 탄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 맞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도농복합형을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애초부터 저희들은 연동형 받아들이고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것까지 하겠다. 그리고 뭐 그때 합의됐던 대로 10% 이내의 의석수 증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지만 도농복합형이라는 이제 거의 사례가 없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세계적으로도 그 제도로 도입하고 거기에 또 사실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학계나 이런 데서 판단되고 있는 연동형을 붙인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석패율 제도는 석패율 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 비례를 하면서 일부 지역구 출마자가 아깝게 떨어졌을 경우에 중복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민주당은 석패율을 뛰어넘어서 지금 김종민 간사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의석수를 줄이게 되면 지역구의 의석수를 줄이게 되면
어쨌든 지금 가장 심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현역 의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분들을 비례 쪽으로 이렇게 중복 등록 내지는 석패율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만 이 지역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동형이 좀 생소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도 해서 한국당도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도농복합형을 제시하고 또 민주당도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석패율제를 제시하면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근데 뭐 저희가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석패율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독일도 석패율 제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자들의 30% 정도를 네. 비례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이왕이면은 지역에서도 인물 대표성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인정받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 그것을 좀 더 보장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구상을 애초부터 해왔던 거죠. 제가 이제 국회 경험칙상 저는 이제 225석이면 253에서 상당수 한 20석 이상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도농복합을 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의석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냥 단순히 225대 75로 간다고 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줄여낼 수 있는지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구 획정하는 것만 해도 로텐도홀에서 의원들이 밤새 단식 농석을 하는데 여기서 결론은 못 내니까요. 우 의원님께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농복합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상황 좀 이해하시는 듯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당이 연동형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도농복합형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동형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안 된다.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대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화상상봉과 관련한 북측 및 국제사회와의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에 대해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상상봉을 명절을 계기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민방위 부대격인 노농저기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올해가 노농저기군 창설 60주년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노농저기군은 노동자, 농민, 제대 군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북한군의 예비 병력으로 500만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해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을 놓고 장성급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오전에는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주 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서 협의를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오해를 풀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여서 세계인을 사로잡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또 부품 제조사와 신생기업들도 많이 참가해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선보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10분 만에 충전을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발열을 줄이고 자동차와 통신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전기 덕에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이미 마켓시어 80% 이상 진행을 했고 수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CEShow 나오게 됐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차량 OEM사들이 찾아줌으로써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수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에서 나름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에는 지자체와 대학, 민간단체 등 22개 기관이 지원해 330여 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혁신기술 홍보관 참가 기업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120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하는 지자체들은 전시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상담하고 또 구매로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공동관은 나흘 동안 750여 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7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제품 공급은 물론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해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지역 기업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서해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서해의 가시거리가 300에서 500m에 불과해 여객선이 통제되거나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용객들은 인천항 여객터미널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경북 김천시 계령면 서부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 SUV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료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에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67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와 싸움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로 19살 A군을 체포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A군은 흉기를 들고 친구인 18살 B군과 싸우다가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군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1개동과 돼지 900여 마리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는 광주 옛 도심은 공동화의 표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찾는 곳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옛 도심 활성화와 재생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정치의 1번지로 예전에는 전남 도청도 있어 빛고울 광주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광주 옛 도심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노인 인구만 늘고 실제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등으로 옛 도심 살리기에 시동이 걸리긴 했지만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치단체와 대학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동구청, 조선대학교를 잇는 길이 문화의 산책길로 탈바꿈합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대학교의 장미꽃 축제는 자치단체가 특성화에 앞장섭니다.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그리고 특별한 전문적 역량들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조선대학교에서 열리는 하이다이빙 대회 성공 개최에도 힘을 보탭니다. 시민을 위한 캠퍼스 숲길이 조성되고 대학 안 정보통신 박물관 홍보도 활성화됩니다. 많은 우수한 역량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학으로서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동구와 조선대가 협력하기로 한 사업은 도심 재생 뉴딜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10여 가지, 행정기관과 대학교의 협력 사업이 돈과 사람, 일자리가 몰렸던 광주 옛 도심의 영화를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퇴직 교육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출범 첫 회의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면서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의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것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과주기식 인사 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폭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드러난 일은 물론이고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피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고 체육계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말모이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은 영화 말모이가 주말 이틀 동안 64만 7천여 명을 끌어모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모이는 지난 9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개봉 5일째인 어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